그래서 편하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드러내놓고 목숨 걸고 싸운 적은 없지만 운동을 학생 때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전문 학식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제 평생을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내가 소속된 학과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언제부터선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너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라는 거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시끄럽고 막 정신없이 한쪽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자동차 산업에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텐데, 미칠 텐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이 이제 제 관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한 10번째 이상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물론 한 번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론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 100여 장 중에서 이제 몇 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맨 뒤로 가면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이슈들만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그냥 팩트들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에 가서 가능하면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쭉 들으시고요. 뒤에서는 좀 같이 궁금한 거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기 사무처장님이 제 소개를 어디서 훔쳐냈는지 제 소개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너는 왜 그래도 노골적으로 운동하지 않았지만 계속 운동을 하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연구들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저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은 정책은 그건 포퓰리즘이다. 그게 보수적인 주장이냐 진보적인 주장이냐에 있는 게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정교하게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정교하게 뭔가 연구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 다 포퓰리즘이다. 그게 결과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슈를 던지면서 들고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걸 백업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학자로서의 길도 역시 멈출 수 없는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대중강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종류의 강연이 됐든 좀 제조를 자꾸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좀 몇 가지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두 교수가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 미국이 왜 몰락하고 있느냐? 제조업을 포기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했던 학자들이, 이게 제 기억에 2011년인가 2012년에 나왔던 책인데, 이게 이제 오바마가 미국의 제조업체,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을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를 제가 다시 최근 통계를 뒤져가지고 정리해서 표가 몇 개 쭉 있는데, 사실 표 뭐 이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학자라는 이 습관 때문에 열심히 표를 잔뜩 그려놨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가 0에 해당되는 줄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적자가 몇 %냐 하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다. 그런데 원래 1970년대, 80년대에 사실은 유럽의 재정적 이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났고, 그래서 유럽이 망한다고 했는데 유럽은 오히려 경상수지가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그래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따져보는 겁니다. 무역 수지를 봤더니 무역 수지도 똑같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서비스 수지를 봤더니 미국의 서비스 수지는 굉장히 흑자라는 거죠. 물론 유럽의 서비스 수지도 흑자입니다. 흑자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 수지 적자로부터 오는 거고, 무역 수지라는 거는 상품 무역하고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하고 서비스를 거래하는 무역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품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무역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DJ 정부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뭐냐면, 미국 봐라, 서비스에 흑자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서비스로 가자.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건데, 맞습니다. 미국이 서비스 흑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상품 무역 수지에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놈을 전부 합해놓으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의 경상수지는 여전히 엄청난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상품 무역에서의 적자를 보는 거를 절대로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로 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미국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키고 제조업은 이제 포기하자라는 분위기로 계속 갔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를 미국과 같은 적자 국가로 만드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게 제 주장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두 사람의 공통된 주장, 그 두 사람이 책에서 하던 이 얘기고, 그걸 다시 확인한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환상은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키면 제조업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거짓이다라는 게 확인시켜드린 거고요. 두 번째 거짓은 뭐냐면, 그렇지만 미국은 하이테크 상품에서, 고기술 상품에서는 굉장히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 제조업이라고 해도 고기술 제조업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한테 또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그것도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미국의 여기 이제 하이테크 프로덕트의 트레이드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술 상품들의 무역 수지가 미국은 이 노란색 선입니다. 이게 검정색 선이 0을 말하는 거고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하이테크에서도 미국은 적자입니다. 흑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빨간색 선이 아시아 6개국입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또 하나, 태국. 이렇게 6개 국가의 하이테크 상품의 무역 수지는 흑자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검정색 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도 무역 수지가 엄청난 흑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서비스로 먹고 산다는 것도 거짓인 거고, 미국이 하이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통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이제 요거는 뭐냐면 knowledge intensive service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특히 고도 지식이 필요한 고도 지식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고도 지식 서비스 부분에서는 미국이, 이게 지금 그 유럽입니다. 이게 파란색 선이 미국인데,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역시 유럽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흑자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점선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은 전부 다 고도 인텐시브 날리지 서비스에서는 외국에서 가져다 쓰기만 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지만 중국도 그거를 수출하고 있다.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야기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죠. 이 세 가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진단하는 건 좀 다른데요. 그거는 제조업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그냥 제조업이라고 말할 때 제조업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직접 제작하는 나라만이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 회사는 혁신을 절대 못한다. 왜? 만들면서 생기는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써보자. 아이폰을 쓴 이유는 순전히 애플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폰을 바꿔서 쓰면서 이제 삼성폰은 아주 옛날에 썼으니까 지금 안 쓰고 있고 LG폰 쓰던 거하고 삼성폰 두 개를 비교해 보는데 아이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는데 안드로이드 폰인 LG폰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좋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꼭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평가의 내용이 뭐냐면 애플은 자기들 스스로 폰을 만들지 않아요. 폰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폭스콘이라는 대만 회사를 시키는데 물론 이 폭스콘이 중국에다 공장 지어놓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식이죠. 한 10만 원쯤에 납품 받아가지고 150만 원 받고 파는 식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도중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있냐면 폭스콘에 있어요. 그런데 폭스콘은 제조할 때 생기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은 그저 열심히 주문받은 거 만들어다 납품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거죠. 디자이너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구현해가지고 집어넣는 건 가능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이것 봐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는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의 혁신이 훨씬 느리고 그걸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는 중인데 삼성의 갤럭시가 혁신돼가는 히스토리하고 아이폰이 혁신돼가는 히스토리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혁신의 속도가 애플이 훨씬 더 느리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조업이라는 거는 직접 제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혁신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처럼 날리지 인텐시브 서비스를 한다 또는 하이테크 프로덕트를 뭐 만든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제조 과정에서의 혁신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차단되어 있는 현재 미국 시스템은 절대로 혁신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게 결과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역 적자를 절대로 줄이지 못한다. 서비스 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결국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적나라하게 제가 볼 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결국 결제 통화가 달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금융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이용해서 군수산업을 유지하고 하는 것 외에 일반적인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경제 강국으로서 지위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중국한테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뭐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오늘 발표한 주제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 이야기 시간이 남으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더스트리 학습량이라는 것과 고용이라는 이슈를 조금 고민을 하고 싶어서 아직 그 연구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냥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산업혁명이 뭐냐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거는 군사적인 혁명이나 정치적인 혁명이라는 건 혁명이 나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서 아 저기 혁명 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변하는 거거든요. 한 세대가 바뀌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당장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산업혁명이 났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무려 100년에 걸쳐서 산업혁명이 났다고 말하는데 산업혁명이 났다는 것을 알아챈 건 누구였냐면 1884년에 토인비라는 역사자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려 1세기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짧게 봐준 겁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의 발명이 된 거는 1750년 요 무렵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전에 증기기관은 발명이 됐어요. 발명이 돼 있었는데 증기기관이 굉장히 덩치가 커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엄청난 공장 규모의 증기기관을 놓고서 뭔가를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스티븐슨가 뭔가 하는 애가 그 공학자가 증기기관의 크기를 줄이는 데 성공해요. 줄여가지고 얘를 기차에다 얹을 수도 있고 배에다 얹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상상해보세요. 기차에 얹고 배에다 얹는다고 하는 거는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이전의 증기기관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별로 퍼져나가지 못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750년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750년경에서 시작된 혁명이 1세기가 같이 지나가고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깨달은 것은 누구냐면 1884년에 토인비가 과거를 돌아다 봤더니 이것 봐라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달라졌네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토인비가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된 거다.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때 있었던 거를 말하는 고유명사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러미 러스킨이라고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게 2008년인가 썼을 겁니다. 이 사람이 책을. 근데 제러미 러스킨이 처음으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말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이때 있었고 그래서 1, 2, 3차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반명사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 제러미 러스킨이 열심히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말해가지고 산업혁명을 일반명사로 바꿔놓으니까 8년 뒤에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친구가 그거 장사를 제대로 해먹은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조금 나눠서 일단 먼저 표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동력, 그 전까지는 사람이나 동물을 이용하던 동력이었던 게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으로 바뀌면서 일부 산업이 공장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일부 산업은 공장화됐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산업은 전부 다 간해수공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의 반이 여전히 간해수공업에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19세기 후반까지 와도 간해수공업으로 고용된 인원이 절반이 넘어요. 절반 정도가 간해수공업으로 됐다는 거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적 자체는 기계화를 해서 고용이 줄어들지만 과거에는 의류의 소비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하나 입고 그냥 아주 오랫동안 입거나 사람들이 집에서 대충 기워 입거나 막 해가지고 의류 소비가 적었는데 방적공업이 기계화되면서 섬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실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 실을 이용한 직조를 간해수공업으로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전에는 5년에 한 번 입던 사람들이 1년에 한씩 바꿔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의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실제로는 고용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농업에서의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농업에서의 고용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체 고용은 여전히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철공업이라는 게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과거에는 제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원시공업이어가지고 조금씩밖에 철을 못 만들었고 혹시 뭐 옛날 그 오래된 문헌들 보면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만 해도 장군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 기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요즘 총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철공업이 등장해서 철이 쉽게 막 만들어져 나오니까 과거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철물들을 만들어서 쓸 일이 자꾸 생기니까 철물을 만드는 수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못도 만들고 뭐 톱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용이 발생했다. 2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포드가 도입함으로써 시작됐다라고 보통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되면은 결국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우리한테 선사했다면은 전기는 연속성이라는 걸 선사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속성을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전기 때문에 그 석유 수요가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석유가 우리 인류 역사의 중요한 그 이슈가 된 것은 바로 20세기 초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2차 산업혁명이 나면서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뭐 상당 부분 그렇지만 석유가 모든 국제관계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석유 때문이 아니고 전기 때문이다. 석유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 하면은 이게 우리는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석유와 관련돼 있죠. 이유가 다 그겁니다.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전기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석유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20세기의 구조입니다. 이제 제러미 러스킨이 생각했던 거는 컴퓨터 자체는 별거 아니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산업혁명의 요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제 산업혁명의 원인이 되는 그런 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 사람은 불렀고, 아직 3차 산업혁명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까지 가야만 3차 산업혁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아직 스마트 그리드 생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건 장사다. 저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돈 벌려고 그냥 클라시로 앞에 앉고 저질러 놓고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어디서 벌고 있냐면 한국에서 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광분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을 뒤져서 보고 있는데 올 여름은 너무 심한 작년 말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보고서나 어디 다른 데서 등장하는 걸 찾기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겨우 뭐 서너 개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었는데 미국의 컨설팅 회사들이 한국에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한 다음부터 매주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읽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읽게 하려고 팔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전이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혁명인 제러미 러스킨이 지적했던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따로 떼내가지고 진짜 있다. 좋아. 있다고 인정을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또는 네트워크 혁명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스 슈밥이 주장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던 모습과 같아질 텐데 실제로 같아질 겁니다. 같아질 건데 그렇다면 그때 어떤 고용구조의 문제라는 게 제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이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거다라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심에다 AI를 놓고 이제 모든 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초에 산업자원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기들 직원들 강연해달라고 해서 그 강연을 할 때 AI를 빼고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AI가 발생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한 거는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연결하는 것.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한계를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은 이걸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중국이 지금 1대1로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1대1로 정책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사실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앞으로는 그냥 제가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는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돼요. 중국 애들은 그거를 1대1로 정책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물건 만들어갖고 외국에 팔면 된다라는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자꾸 고용이라는 이슈를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행한 보고산업 때문에 그랬어요. 얘네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20억 개가 사라진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제 컴퓨터 안에 지금 그 자료가 다운받아갖고 지금 파일로 들어있습니다. 그 자료의 서문에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XXS들 이런 걸 연구라고 하고 덮어버렸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구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요. 한 가구에 요즘은 물론 이제 맞벌이도 많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3명 가구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 3명이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전 세계가 살아가고 있을 텐데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60억 명이 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억 명만 살고 70억 명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말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예 발생이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비를 하자라고 말할 성질인 것이 아니고 발생하지도 않을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한데 왜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가 표에서
산업혁명 당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자료를, 역사적 자료들을 제가 찾게 된 이유가 그걸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산업혁명 시기의 자료들, 그 자료들이 당연히 대부분이 195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연구 결과들이어가지고 찾아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옛날 거라. 그걸 다 찾아서 지었더니 모든 연구 결과들이 전부 다 산업혁명으로 고용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고민해보자라는 요구가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찾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독일어로 인더스트리라고 장음으로 발음하는데,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정책의 내용을, 그 정책이 나온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 이전과 이후가 제가 색깔이 달라져 있죠. 요 파란색 선으로 그린 게 뭐냐면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 공급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애들이 15세에서 74세로 잡았어요. 우리처럼 15세에서 64세로 잡은 것도 아니고 10년을 늘려가지고 74세까지 잡았을 때의 노동 공급이 파란색 선이고, 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그때 필요한 노동 공급의 양입니다. 필요한 노동 수요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했는데 2010년 이전에는 노동 공급 과잉이었죠. 2010년 이후로 독일은 적나라하게 노동 공급이 아니라 노동 수요 과잉이에요. 노동 부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유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충돌이 나 있잖아요. 영국이 그것 때문에 브렉시트라고 해서 EU에서 탈출하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난민들 받아들이는 문제였거든요. 난민들이나 노동자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였는데, 독일 정부는 계속 강력하게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고, 영국이나 다른 일부 나라들은 이민자를 받지 말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 대표가 영국과 독일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독일의 경제력 때문에 EU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니까 영국이 그럼 EU 탈퇴하겠다라고 나간 게 브렉시트예요. 그러면 독일은 왜 그랬냐 말이죠. 독일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이민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인권의 문제도 존재하는 거지만 인권의 문제 외에도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수단이 뭘까? 독일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공업이 굉장히 낙후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독일이 공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모든 공업이 발달했을 것 같지만 독일이 가장 발달한 공업은 기계공업입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한 거고 전자공업은 굉장히 낙후된 나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기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한 20년 전 뭐 이때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여러분 타고 다니신 자동차에 ABS라고 달려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밀리면 얘가 지가 알아서 다다다닥 하고 밟아가지고 세워주고 하는 ABS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는 전자적으로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냐 상상도 못하는데 독일 자동차들은 그걸 전부 다 기계로 만들어서 달았었어요. 그걸 다른 지가 무려 6, 70년 전에 달았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밀리면 지가 알아서 다다닥 하고 밟아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달았거든요. 벤츠나 뭐 이런 애들이. 그러면 70년 전에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애들이 전자장치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해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해보니까 만들 재주가 없으니까 전자적인 도움이 없이는 못하는 거고, 그런데 전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전자로 하면 돼. 그래갖고 만들어서 다른 거거든요. 지금은 뭐 독일 애들도 이제 전자적으로 그걸 만들어 달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만들어 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모든 걸 기계로
할 수 없다고, 기계로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독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자공업이 굉장히 낙후됐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전자공업을 도입해가지고 자동화를 하자. 이게 지금 독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도입해서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면서 독일 애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인더스트리 4.0? 야, 잘 됐다. 저기 뭡니까? 제로미 러스킨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 4차 산업혁명. 제가 추측한데 클라우스 슈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참고했다는 건 맞는 거고요.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독일의 이제 이 노동 부족을 자동화로 대응하자라고 했고,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누구냐면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가 스피드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신발 개인적으로 신발 3D 스캐너로 스캐닝 해가지고 데이터 보내면 공장에서 자동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2시간 만에 그 사람에 딱 맞는 신발을 만들어서 내놓겠다라는 게 스피드 팩토리인데요.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막 급격하게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가 막 진행된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때까지도 리쇼어링이라고 하니까 집 떠난 공장을 도로 미국으로 되돌려 가져오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조업은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장의 부품을 가져오는 서플라이 체인, 부품 공급 라인이 훨씬 더 중요한데 미국 애들이 그 부품 공급 라인이 이미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렸는데 완성품 만드는 최종 제품 만드는 회사만 미국으로 가져와 가지고는 도저히 원가를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 팩토리 이건 그 신발 만드는 공장에 로봇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을 그냥 아디다스가 자기네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은 사진입니다. 수요가 있는 대도시 인근에 건설해서 뭔가를 해보자 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공장을 건설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인근으로 와야 되니까 토지 비용이 비싼 곳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를 전부 다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투자비가 과거의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되게 투자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돈은 많이 들고 초기에 투자할 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고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어드는 방식의 공장 가동 방식이 지금 이 스피드 팩토리와 같은 형태의 지금 소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데서 주장하고 있는 공장의 구조입니다. 제가 도대체 그 공장들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그림인데요. 이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뒤에 할 대화를 위해서 앞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건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다면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직업이 사라지는 것 현장을 좀 보자. 직업이 사라지는 현장을 하나 제가 두 개의 그 기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혹시 넥센 타이어라고 혹시 타이어 알고 계실 텐데요. 넥센 타이어의 창녕 공장의 사진입니다. 넥센 타이어 창녕 공장은 원래 양산의 공장이 있고 그 양산 공장에서 가동하다가 이제 창녕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창녕 공장을 새로 지을 때는 아예 사장을 삼성전자 출신을 데려다가 사장을 시키고 그래서 공장을 완전히 그냥 자동화 해놨어요. 자동화 해놨는데 생산 라인도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생산 라인의 자동화는 그런데 우리가 적나라하게 비교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옆에 지금 요놈을 비교하려고 여기다 또 다른 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 타이어가 이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게 쭉 와갖고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이게 돼요. 창고죠. 집화장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타이어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로봇이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같은 종류의 타이어끼리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타이어가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일일이 다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같은 것끼리 줄로 쌓아놔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넥슨 타이어 전주 대리점에서 오늘 필요한 타이어 주문 물량이 쫙 들어가면 타이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이어가 뭐 저기 한 종류로 몽땅 실는 게 아니고 트럭에다가 여러 종류의 타이어를 계속 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로봇이 다시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필요한 종류의 수량별로 이걸 다 픽업해가지고 실어주는 거죠. 트럭에 실어주면 얘가 그냥 운전수가 트럭만 몰고 나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20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10명씩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산하에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저기 돌아가는 걸 제가 한 30분 서서 구경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로봇이 와서 그냥 들어온 거 쌓아놨다가 트럭 들어오면 트럭이 직접 들어오진 않고 그 지게차 같은 거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면 딱 실어주면 전동차가 나가서 트럭에다 얹어주고 그럼 트럭 몰고 나가면 끝나게 돼 있어요. 고용이 줄어드는 거죠. 고용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LG 디스플레이의 파주 공장입니다. 파주에 가면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큰 대단히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P7, P9, P8 이런 것들이 다 공장들입니다. 공장이고 이제 R&D 유니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P7 공장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는 모든 공정이 완전히 100% 로봇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데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다 지어놓은 요즘 그 컴퓨터 키면 SSD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써가지고 요즘 부팅도 빨리 되고 노트북이 굉장히 가볍게 됐는데 SSD 드라이브를 만드는 게 어디서 만드냐면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서 만듭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 공장인데 자기들 말로 축구장 8개를 한 통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적이 축구장 8개인데 그거를 한 건물로 지어놨어요. 그냥 한 건물로 툭 지어놨습니다. 눈에 이거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선박 만드는 거를 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철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크레인으로 집어다가 놓고 계속 용접해서 붙여가지고 한 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지고 저 끝을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공장 저 끝이 정말로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우리 공장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찾아봤더니 정말로 사람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 사람 하나 있네. 그리고 또 한참 찾아보니까 여기도 있다. 이랬더니 웃으면서 그 넓은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150명.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공장 기기가 돌아다니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재밌는 건 P7 공장이 100%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지만 이 공장 안에는 실제로는 10,000명이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10,000명 이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 R&D 하는 연구개발하는 쪽에 사람들이 몽땅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듈을 만드는 파트에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종 공정을 자동화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잡한 상태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붙이거나 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자동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자동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노동자 인건비가 올라가도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최종 공정을 자동화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부품들이 최종 공정에서 자동화로 조립하거나 붙이기가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진 부품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은 사람이 하고 만들어진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 구조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건 무시하기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고용구조가 변할 거다. 어떻게 변하느냐? 단순 노무직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아까 타이어가 나와가지고 창고로 들어왔을 때 이 타이어를 모아가지고 분류해주던 그런 노무직은 이젠 사람이 않는다는 거죠. 그 단순 노무직 분명히 사라질 거다. 두 번째, 정밀공업이나 경공업에서의 생산직도 최종 단계에서 생산직은 사라진다.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제가 전자공업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산업을 예로 드는 게 좀 이상한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지금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필요해서 조사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5만 5천 명이에요. 삼성전자가. 제가 한 4년쯤 됐나요? 4년 전쯤에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갔었는데요. 그 공장 하나에 고용되어 있는 게 5만 5천 명. 우리나라 전체 고용이 5만 5천 명인데 베트남에 당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하노이인가요? 저 북쪽에 있는 게 하노이인가요? 북쪽에 하노이 가까운 곳에 방린이라는 곳인데 방린이 산업단지 지역인데요. 베트남에. 산업단지 지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허허벌판에 삼성전자 공장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이고, 베트남은 무역 수지가 제로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0 수준입니다. 흑자도 못 내고 적자도 안 나는 구조인데, 그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자가 엄청나게 나던 나라인데, 삼성전자가 요놈을 거기서 생산한 걸 수출하는 바람에 그 수출 금액이 딱 그동안 베트남이 적자 보던 금액쯤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출근 시간이, 출근이 2교대로 출근하니까 2교대 출근하는 시간이,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교대, 두 번째 교대조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 공장에 가 있었는데, 그 넓은 도로가 새카맣게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라고요. 출근하느라고. 오토바이 타고 출근해가지고 출근하는 오토바이 쫙 새카맣게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국 얘네들이 최종 단계의 대기업들은 생산직이 사라지겠지만 그 전 단계 또는 자동화하기가 매우 복잡한 것들, 그래서는 여전히 사람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지만, 그리고 또 사라지는 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산직은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겠지만 결국 중소기업 생산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단계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생산이 더 용이해지니까, 최종 단계의 생산이 용이해지면 최종 단계의 생산이 용이해진 것만큼 수요가 생산비가 줄어들고, 생산비가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 수요는 더 증가하고,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 인력이나 모듈 생산 인력이 증가할 거고요. 대부분의 생산 라인에서는 생산 관리직이 증가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직접 뭔가를 하는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시안에 있는 삼성의 SD 공장 같은 데는 생산 관리직만 고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생산 관리직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얘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융복합 능력이 필요해요. 과거에 기계공학과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고,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도 못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IT 기술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발생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통계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수준의 지식은 가져야 되는 그런 아주 교묘한 복합 인력만, 융복합 인력만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때 여기서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결국 총고용을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최종 단계에서 고용을 줄여갈 거기 때문에 총고용은 어느 정도 줄어들 건 맞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이 총고용 줄어드는 것이 절대로 우리 고용에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건 저는 전적으로 기업의 그 요구에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수단이 지금 고용이 사라진다는 협박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오히려 그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고용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일본의 경우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도 도요타 렉서스 공장에 연구하러 갔었는데요. 가면서 도요타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닛산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회사에 가서 부품 회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에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임금 격차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요타에 직접 납품하는 부품 회사의 노동자의 급여가 도요타 노동자의 90 내지 95% 수준이고 그 밑에 vendor 2차, 3차까지 내려와도 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안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끔찍하게 나는 거고요. 그걸 무시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업체 사이의 임금 격차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거예요. 많이 받는 부품업체가 아마 한 60%가 될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금이라는 게 소득 분배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고용이 싹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소득 분배 기능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노동자들만 양산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건 고용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여서 그렇지만 논쟁을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한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확 줄여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이쪽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수요 정책을 복원하는 거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20년대 후반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이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위 수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쓸데없는 이런 SOC 공사를 잔뜩 벌려요. 잔뜩 벌리고 그걸 통해서 급여를 막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돈을 쓰게 되니까 다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모든 걸 극복하게 됐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케인즈가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케인즈 이론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 이론이었는데 소위 이제 미국의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의 학자들이 있는데 시카고 대학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그냥 경제가 그렇게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막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왜 힘들어질까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항상 화폐의 양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게 돼요. 싸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경제가 살아가는 요 사이클을 돌린다는 게 원래 경기순환 이론입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복지 혜택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물건을 살 돈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순환이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기순환이 멈춰가지고 바닥에서 그대로 있는 게 유럽의 경제 위기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 있던 학자들 중심으로 뭘 하냐면, 야 봐라, 이제 수요 정책이라는 건 먹혀들 수가 없다. 이제는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게 결국 신자유주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둘 다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이론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요 정책으로 살린다는 건 뭐냐면 직접 수혜자가 국민이 되는 거고, 그 국민이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본가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얻게 된다. 이게 수요 정책에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고요. 공급 정책의 원리는 이겁니다. 직접 수혜자가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모든 혜택을 막 줘가지고 그냥 만들게 해라. 만들다 보면 결국 물건을 팔리게 돼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가가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돌려놓으면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거칠게 두 정책을 비교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경제 정책에서 공급 정책이 너무 우월한 상태로 계속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 정책을 복원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미국에 있던 한국 학자들이 대거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DJ 정부 때 들어왔던 학자들이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지고 들어왔던 학자들이고, 그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참여정부 때도 엄격하게 말하면 경제정책은 전부 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복지정책으로 보완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복지정책으로 보완하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긴급 수혈에 해당되는 거고,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갔고, 이제는 다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뭐 이번에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경제학자가 쓴 글을 읽고 제가 화가 무지 나서 이걸 반박하는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이고 놔두지 하고 참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에 없죠. 맞습니다. 없어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학술적으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임금주도 성장으로 가면 자영업자가 거꾸로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좀 생경한 용어를 만들어내게 된 건데, 하여간 수요정책이 복원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참여정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로 필요한.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도입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높이는 거죠.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임금 인상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죠. 이건 최저임금 올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소득 증가분이 생기는 건 좋은 거지만, 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게는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죠. 비용을 처리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용 처리하는데 이 비용 처리를 잘못하면 뭐 당연히 그냥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계속 막 경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원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영업이익률 하락하고 그러면 영업이익률 떨어지면 기업들 R&D 못하고 투자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기업 경쟁력 상실하고, 그러면 그냥 기업 한 10년, 20년 지나면 기업 망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자본의 몫을 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본이 가져가는 몫을 조정해야 되는데, 자본가의 몫을 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자본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재벌기업 그러면은 재벌의 총수 가족이나 뭐 일가들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의 우량기업들의 주주는 60% 정도가 다 외국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미 FTA 그 맺을 때 뭐 이상한 조항들 몽땅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한 EU인데 이게 이상하게 썼는데요. 한 EU FTA하고 한미 FTA 맺을 때 우리 거기다 굉장히 많은 조항을 막 걔네들이 요구한 거 다 넣어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요구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 자본가가 요구한 거죠. 미국의 자본가들이 야 우리 한국에서 빼먹으려면 이거 이런 거 필요해. 이런 조항 넣어야 돼 라고 요구했고 그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되게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대기업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내 유보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투자하는 건 어느 돈으로 하냐는 거냐면 사내 유보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의 중요성도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본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원화총 문제 있죠. 노동자가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노동 현장에, 저보다 더 많이 노동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는 뭐 노동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실태만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 노동자하고 하청업체 노동자, 아까 임금 차이 나는 건 물론이거나, 대기업에 물건 납품하고 들어가는 트럭 기사들이 겪는 문제들, 좀 적나라하게 그 기사들한테 청취도 해봤어요. 뭐 제가 연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걸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라서 많이 듣고 다니는데, 노동자도 같은 노동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 게다가 이제 미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 주주자본주의의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쿼털리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쿼털리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기업들은 전부 다 분기별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분기 보고서를.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의 CEO들은 기업의 오너가 아니고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뭐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는 뭐냐면 주주들은 경영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경영을 하죠. 예를 들면 뭐 포드 자동차의 포드 4세 겁니다. 그 친구가 여전히 포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에서 노동 문제를 전공한 박사인데,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노동 관리를 걔가 해요. 이런 식으로 기업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포드의 노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친구가 포드 자동차의 오너로서 행동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업의 오너들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다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서 그냥 월급 받고 들어와 있는 경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월급 받고 들어와 있는 경영인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유지되고 자기 연봉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하면 되냐면 이 분기보고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분기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내 연봉을 높일 수 있느냐에만 올인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기보고서에 수익 올리는데 정수익이 안 나면 뭐가 제일 쉬운 방법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해고해버립니다. 해고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수익 감소나 판매 감소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해고하는 순간에 비용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망하는 과정에 전부 다 망한 기업들이 겪은 과정이 다 저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쿼터리 캐피탈리, 우리는 지금 분기 자본주의를 하고 있다. 이 분기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지난번 미국 대선에 누굽니까? 저기 클린턴 이름이 뭐였죠? 아니 샌더스는 저기 진보적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고 왜 트럼프하고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가 가장 강하게 내세웠던 경제 정책이 쿼터리 캐피탈리즘을 극복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망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나왔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거고 미국이 망한 거는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주자본주의를 하자고 하는 나라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계속 경제 이슈들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면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전부 다 주주자본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주주자본주의를 하는 것이 꼭 옳으냐라는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망한 길을 왜 제가 지금 오늘 계속 미국이 망한 길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이 망한 길을 왜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하냐는 거죠.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는 게 문제다. 중국 애들이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고 중국은 정말로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중국을 지금 들락거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하도 들락거리면서 학자들을 만났더니 요즘은 이제 아예 중국에서 지금 교수가 한 11명쯤 제 밑에 박사학위 하러 와 있어요. 아예 그냥 야 그러면 우리 교수들 보낼 테니까 네가 공부 좀 시켜봐. 가지고 제 밑에 지금 와 있는데요. 중국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국한테 배울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좀 이거 뭐죠? 혹시 대화를 나눌 게 있으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